네, 두 번째 타임 시작할게요.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아동에 대한 개념, 어원적인 의미도 살펴보고 또 다양하게 여러 범주 안에서 다양하게 펼쳐져 있고 통합되지 않은 아동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서 아동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농경사회에서 아동, 비록 이제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고 있지만 현대는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농경사회에서는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불과 농경사회가 아주 오래전의 시간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아버님 세대, 그 윗세대, 농경사회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산업사회라고 보는 경우가 더 많고, 그 이전 세대는 이제 농경사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에는 아동을 어떻게 봤는지. 아동은요, 농경사회는 노동력이에요. 노동력을 가져야지만 뭘 할 수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으로 봤어요. 가장 최고의 가치였죠. 노동의 질보다 양이 중요했어요. 노동을 어떻게 좀 잘 하느냐보다도 많은 인력들이 동원돼서 농사를 지어야 많은 소출을 낼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사회로 변화됐었냐면 남자 노인의 중심 사회였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힘을 쓰니까. 지금처럼 힘을 쓰는 사회는 아니에요. 지금은요. 남자 노인 중심 사회는 힘을 쓰는 사회이기 때문에 힘 잘 쓰는 사람, 그리고 나이 드신 남자분들이 더 존중을 받던 사회가 이 신분 사회가 바로 농경사회의 특징입니다. 장유유서라 그랬죠.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노동력의 그 비중이 높아져 가니까 다산이 중요한 시대를 살았죠. 그리고 이주를 제한했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한 마을에 정착을 해서 많은 논을 사고 땅을 넓혀가면서 점점 소출을 늘려가야 됐고, 자식도 많이 낳아야 됐고, 특별히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됐고, 대가족이 되어야만 했죠. 그래서 노동력이 많은 대가족 제도를 가지고 갔던 구조가 바로 농경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빈곤으로 인한 아동 사망률이 높았어요. 이 당시에는 농경사회다 보니까 산업사회처럼 많이 발전하지 않고 빈곤으로 인해서 아동 사망률이 높았는데, 농경사회의 특징은 또 빈곤율도 높아요. 산업사회로 올라가면서 빈곤율이 떨어지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초고령화가 되면서 노인의 빈곤율은 높아졌고 우리나라의 아동 빈곤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빈곤율이 낮으니까 여긴 덜 투자하고 빈곤율이 높은 노인들에게 많이 투자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이미 올라간 이 꼰대의 세력들에게, 꼰대에게 비판을 받고 꼰대에게 야단 맞으면서 이 아이들이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이분들을 돌봐야 되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제 빈곤율이 낮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아무래도 노인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농경사회에는 빈곤으로 인한 아동 사망률이 높았지만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 지금은 어쨌든 농경사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여성의 권리 부재. 여성의 권리가 굉장히 약했던 시대가 농경사회죠. 왜냐하면 노동 생산력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고, 오히려 여성이 많으면 식량 소모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낳으면 말순이, 이제 그만 딸을 낳았으면 좋겠다 해서 말순이 이렇게 짓기도 하고요. 또 아들을 갑자기 낳으면 귀남이 이렇게 짓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어떻게 보면 좀 비용으로 생각했던 것이 농경사회의 특징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런데 이 농경사회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자 쪽에서 혼수를 해오는 풍습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남아선호사상 아들을 낳아야 노인 중심 사회, 그리고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남아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졌다. 농경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농경사회 아동은 아이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는 여성의 임신기간도 임신하고 수유기간이 짧아야지 또 다음에 아들을 낳을 수 있으니까 다산으로 수유기간을 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는 농경사회에서는 존중받지 못했던 사회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아동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노동력으로 평가했던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겠죠. 아동은 가족경제의 도움 이상의 노동력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미래에도 계속 가계를 위해서 노동하도록 복종심과 의무감을 주입했죠. 이 의무감을 주입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 사상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중국에서도 보면 중국의 전체주의 사회의 구조가 자본주의 도시화로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개인주의나 배금주의 같은 사상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전체주의 사상을 가진 데는 그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는데 어떤 종교적인 것,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하도록 복종을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농경사회의 특징들이었어요. 특히 6.25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정착되어 있었고요. 19세기 서구 시민사회에서는 학교 교육이나 공적 노력 배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국가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최근에 제가 20대 아이들을 좀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잘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과거에는 우리 자라면서 뭐 여러 가지 노래를 이렇게 배울 때 학교에서 노래를 많이 배웠거든요. 그 노래를 배울 때 국가의 충성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아이들은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충성할 이유가 뭐냐, 국가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근데 서구 시민사회 19세기에도 공적 학교 교육을 하는 그 이유도 뭐냐면 국가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군인이자 노동력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미래에 쓸모있는 자원이나 다만 현재는 불완전한 존재다. 아동은 불완전한 존재다. 그런 인식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어요. 단지 미래에 쓸모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인식. 그러니까 농경사회나 서구 시민사회나 아동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배타적이었고 소극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전체주의 사고를 가지고 농경사회의 특징은 개인의 권리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은 농경사회를 어느 정도 거쳐왔던 세대들하고 지금의 신산업사회, 그 신유목사회라고 하는데, 그 사회사에서 겪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이 개인의 권리냐 집단의 권리냐의 혼동 속에서 싸움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들을 이해하게 되면 좋은데, 이 상황에서 아이에 대한 인식도 이렇게 배타적이었다,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쓸모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현재는 불완전한 존재다 라는 인식부터 전체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지금 현재 복종심과 의무감을 주입시켜서 노동력으로 대치시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엄마가 아이에게 회초리를 대고 있잖아요. 근데 유목사회인 노르웨이는 체벌 시 친권을 아예 박탈을 해버리는 법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얘기가 있었죠. 뭐 맞이를 예전에 저희도 삼형제인데 이렇게 항상 형이 이렇게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연대 책임을 물었죠. 연대 책임. 맞이는 너가 맞인데 왜 그래? 이런 부담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맞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맞이의 책임으로 물었죠. 그리고 회초리, 아이가 잘못을 하게 되면 회초리를 들면서 지금도 체벌을 합리화하는 부모가 67%. 체벌 금지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체벌 금지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체벌을 합리화하는 그런 사회에 아직 그 과도기에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 이후로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었어요. 수년간 유엔이 우리나라에 권고를 해서 이 조항을 없애라고 했는데 최근에 없어졌어요.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부터.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 매 하나 더 때린다 그랬어요. 미운 자식은 떡을 주는데 사랑하는 내 자식은 매를 한 대 더 때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를 드는데 조금 이렇게 쉽게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니까 매를 더 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주세요. 제가 그 사회복지시설에 한 부모님을 좀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모님께서 이 아이가 이제 말썽을 많이 피우니까 상담하러 와서 이제 선생님들에게 아이를 이렇게 맡기면서 우리 아이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때리면 사람이 될까요? 우리 이어령 박사님께서도 과거에 어머니에게 회초리를 그렇게 맞고 너무너무 그 종아리가 더 이상 이렇게 때릴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멍이 들었던가 봐요. 근데 그 이어령 박사님이 어릴 때 얘기예요. 그리고 자고 있는데 그 엄마가 그 다리를 이렇게 문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면서
때리는 그것보다 엄마의 사랑이 나를 바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때려서라도 사람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때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개조가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자, 사랑의 매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정말 사랑해서 사랑의 매를 대는데 어쨌든 유목사회인 노르웨이는 체벌을 하는 순간 친권을 박탈하는 그런 나라도 있다는 것. 그리고 잠언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식이 미우면 매를 들지 않고 자식이 귀여우면 채찍을 찾는다. 이 말은 채찍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 말을 그대로 자식이 귀여우면 무조건 채찍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자식에게 매도 아니고 채찍을 든다는 얘기 이게 그 용어적으로 그대로 써야 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렇죠? 자, 다음에 매를 들을 때마다 사랑의 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효령 박사가 이런 경험 이후에 사랑의 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죠. 농경사회에 사셨던. 맞아야 정신 차린다. 사람이 맞아야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부터도 이런 교육 체계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저도 학교 다닐 땐 너무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단체, 그래서 반 교실 클래스에서 물건이 하나 없어지면 저희 한 클래스가 70명이었거든요. 저희 때는. 한 학년이 70명이었는데 우리 반이 70명 전체를 담임 선생님이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그 걸레자루로 70명을 다 세대씩 때렸는데 뒤로 갈수록 선생님이 힘이 빠져가지고 살살 때리고 앞에 있는 친구는 세게 맞았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맞아야 정신 차린다는 거죠. 집단 체벌시키는 거예요. 연대 책임을. 그런 세대에 살아왔는데 어쨌든 이 매가 필요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는데 915조에 징계권이 이렇게 있었어요. 2020년 10월 22일 날 삭제됐는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마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삭제가 됐는데 삭제되기 전에는 교정하기 위해서 징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자, 일제강점기를 한번 좀 볼게요. 일제시대에는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보통 학교 취학률이 20% 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얘기하죠. 초등학교에 취학할 수 있는 아이가 10명 중에 2명 이하였으니까 거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죠.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고 어린 학생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강점기에. 초등학생까지 소년공, 산업전사의 이름으로 동원이 됐어요. 그리고 45년도 6월에서 8월까지 10대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탄광이나 공사장에서 집단 사망하게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아이들은 말 그대로 노동력이었던 거예요. 농경사회랑 똑같아요. 노동력. 아니면 농경사회보다 더 인권이 유린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죽어나갔죠. 그래서 그 증거가 이 사진에 보시면 조선인 중학생의 근로보국대 수료 내용이 담긴 군산공립중학교 제17회 졸업생의 학적부다. 그랬는데 근로보국대로 나가는 아이들의 기록들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되죠. 일제강점기의 아동에 대해서 권리는 없는 거죠. 교육을 받아야 되거나 보호를 받아야 되거나 자기의 발달권, 그 다음에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참여권도 전혀 없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일제강점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사랑의 회초리라고 우리가 때리잖아요. 과거에 우리는 그런 어떤 농경사회의 풍습, 유교적 사회의 풍습에서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아이일수록 매를 대야 된다고 했는데 심지어 지금 사회가 이렇게 체벌금지법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여전히 농경사회의 풍습에 의해서 사랑의 회초리를 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쇼핑몰에도 이렇게 회초리를 팔고 있어요. 팔고 있어요. 64% 할인을 해주고 있으면서 할인을 하면서 팔고 있어요. 훈육용 사랑의 매라고 해요. 사랑하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올바르게 자라는 사랑의 회초리 해가지고 이렇게 팔아요. 중국산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쇼핑몰에 보면 여러 가지 매들이 나오죠. 장르도 다양하고 가격도 다양한 매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생각도 못했죠. 근데 이렇게 사랑의 회초리는 명목으로 회초리를 팔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좀 언밸런스한 구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근대 산업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사랑의 매가 우리는 어떻게 관점의 변화를 바꿔야 되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서양의 예를 들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은 어른에게 딸린 부속물, 저임금의 노동력, 작은 성인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혁한 사람이 루소죠. 자연주의 교육을 통해서. 그런데 저임금 노동력으로 생각해서 작은 성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교육할 공부하신 분은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작은 성인이라는 아이들이 옷을 입혀놓은 거 보세요. 다 어른처럼 입혀놨어요. 심지어는 3, 4세가 카드 놀이하고요. 먹고 마시는 일에 참여하기도 했고, 7세는 바느질, 요리, 청소, 정원 가꾸기, 굴뚝 청소, 아기 돌보기까지. 남자는 도제 교육을 통해서 일이 있는 곳마다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루소가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으로 아동의 권리를 존중했던 일이 있었고, 어린이를 작은으로 대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유와 경험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 교육이다라는 변혁을 일으켰죠. 서양에서도 이렇게 아동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있었죠. 루소에 의해서. 물론 이제 이 사람 자체가 그 이후에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있지만, 어쨌든 자연주의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아이가 자유와 경험을 누리도록 돕는 교육을 강조했다는 것은 이 서양의 이런 관습과 이런 아동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변혁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한국에서는 유교적인 지배 규범의 훈육, 효, 사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저는 이제 국내 그 아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서 이 방정환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가 어린이날로만 이해하고 있는 이분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있고 얼마나 깊이 있게 변화를 주었는지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혁신이라고 생각을 할 만큼 굉장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유교적 지배의 규범, 농경사회의 지배의 규범이 우리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을 때 방정환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애녀석, 어린애, 아해놈이라는 말을, 이거는 어린이를 멸시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전에 우리가 주린이, 헬린이 이런 말, 사실 아이들을 멸시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방정환 선생님은 아해놈이라는 말은 어린이를 멸시하는 말이다. 그래서 만든 말이 어린이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다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방정환 선생님이 순방향으로 만들어 놓은 이 용어를 다시 역방향으로 거꾸르게 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이 어린이라는 용어를 제안했다는 거죠. 그 용어의 의미는 순결하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외죠? 그리고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주체다라고 본 거예요. 다음 세대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의 어린이 공약 3장에 보면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된다. 아이들은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봐야 된다. 그리고 문화와 여가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 사실 이 얘기는요, 이 당시에 나올 수 없었던 정말 혁신적인 이야기였어요. 특별히 이것이 조금 다음 이따 나오겠지만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에 나오는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놀라운 이 시대적인 발상의 전환이었다. 그런 표현을까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우리 잡지 개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이는 풀로 비기면, 풀로 말하자면 싹이고, 나무로 얘기하자면 손인 것, 가지인 것을 알자. 한없는 극없는보다 이상의 명예의 광명을 향하여 줄다름치는 자임을 알자. 비의 다음 세대라는 얘기죠.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우리가 돌본다는 것 자체는 돌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지에서도 그들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도 광명도 없는 것을 깨닫자. 놀라운 얘기잖아요. 1923년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런 유교적인 지배 규범이 가득 찬 시대에서도 이런 깨어있는 사고를 가지고 아이들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줬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자, 그 얘기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6년이나 앞섰던 아동권리 주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동권리는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보다 66년이나 앞서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많이 등장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33년에 비중국가가 된 지 34년이었지만
그 전에 99년이 앞섰던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 공약 3장이 별로 어필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 그렇죠? 아동권리 협약의 내용을 보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이것은 생존권과 보호권을 말하는 거죠.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는 참여권과 비차별의 원칙이죠.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는 비차별의 원칙이라는 거죠. 세 번째, 교육받을 권리와 놀 권리, 발달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권리 협약에서는 아동의 4대 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죠. 그런데 어린이 공약 3장 66년 더하기 33하면 99년이죠. 거의 100년 앞서서 방정환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이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윤리적인 압박, 종교적인 압박, 어떤 관습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완전한 인격적 대우를 하라. 인격체로 대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리니까, 어리석으니까, 미성숙했으니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불완전한 존재로 보지 말고 인격체로 대우를 하라는 거죠. 그게 비차별의 원칙이고 참여권이고 전통과 문화적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 거죠. 두 번째는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 14세 이하 어린이들의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라. 이 아동 노동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다이아몬드라든지 또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물건들에서 아동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노동권을 생존권과 보호권을 보장해주고 어린이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라는 거죠. 농경사회의 특징에서 보면 방정환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아이들을 노동력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거스르는 일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어린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1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혁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만한 가경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라. 발달권, 교육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멋지지 않으세요? 이렇게 100년 전부터. 그것도 지금처럼 아이들의 인권이나 뭐 아동학대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도 아니고 그 농경사회, 그 폐쇄적인 사회에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었던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 협약보다 한참 앞섰던, 그러니까 3분의 1이 앞섰던 거죠. 3분의 2가. 그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어린이 공약 3장은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본 거예요. 소극적인 대상이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의 주체로서 적극성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거. 자, 결론을 보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과거의 농경사회에서 유목사회로 바뀌고 있어요. 이걸 우리 현대사회를 신유목사회라고 하는데 농경사회 특징은 조금 전에 배웠듯이 남자와 노인과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그리고 농경사회다 보니까 다출산이 필요하고 한 마을에 거주해서 농사를 져야 되니까 이주하면 안 돼요. 대가족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삼촌, 누이, 고모, 이모 다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노동력이 필요했던 시대였죠. 일할 수 있는 남성들이 필요하니까 여성의 권리가 부재됐고 남존여비 사상이 만들어졌었고요. 전체주의적 사고를 통해서 통제하지 않으면 집단이 굴러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체주의 사고를 가진 사회가 농경사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뭐 유목사회로 오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유목사회의 특징은 모계사회입니다. 모계사회고 젊고 능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유목사회의 특징은 저출산과 잦은 이동을 해야 돼요. 유목민들 알죠? 유목민들. 유목민들은 식구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자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식구들이 많으면 너무 챙길 것이 많기 때문에 저출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핵가족이 되고 이동성이 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사회를 가만히 보면 나홀로 가정들이 이제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은 나홀로 가정이에요. 혼자 사는 가정이에요. 왜 그렇게 될까요? 지금은 많은 이전이 필요해요. 세종시에 많은 사람들이 내려갔죠. 왜 내려갔어요? 공무원들이 중앙청사가 걸로 이사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요. 신도시를 만들어요. 재개발을 해요. 그리고 도시개발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도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관계들을 다 끊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됐고 다른 곳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농경사회에 살아왔던 관습을 가진 어르신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정착을 못하니까 노인 자살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그 도심지 내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숭실사이버대학교 옆에 있는 이 동네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라에서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유목사회에서는 핵가족이나 이동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저출산은 당연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출산을 많이 하려면 농경사회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최근에 저도 공약을 하나 보니까 젊은이들이 그 농경사회에 가서 전문인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5만 명 이상. 그런 구조를 이야기한 게 그냥 나온 건 아니거든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유목사회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이주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능력자가 필요해요. 최근에 또 한 가지가 그 IT 기업에 있는 사람, IT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개발자들 수요가 모자라요. 그래서 개발자들을 어디서 구해오냐면 멀리 베트남까지 가서 1년 동안 기거하면서 유능한 개발자를 찾아서 유명한 우리나라의 N사, 그 다음에 S사에 이렇게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개발자를 구하기 어려워요. 능한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유목사의 특징이에요. 그럼 베트남 살다가 이제 글로벌화된 이후에는 베트남 살던 사람도 국내 와서 살아야 되고요. 우리도 외국 가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목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농경사회는요. 그 현장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거기만 있어야 되는 거죠. 사회구조가 많이 바뀌었는데 농경사회에 가진 관습을 유목사회에 도입하는 순간 거기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사고를 가진 사람을 인식하게 되죠. 구성원 간 평등이 중요하게 되고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연세 드신 남성분들이 최고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의사결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과정들을 강조하는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 이 농경사회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을 유목사회에 대입할 때 전문 용어로 우리는 꼰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적 사고, 의사결정 참여, 유목사회에 필요한 양식들이라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현대사회, 신디지털 유목사회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농경사회의 관습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주의 사회에는 개인의 희생을 강조했고 생존을 위해서 존재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사회적인 문화, 풍토, 종교적인 관습으로도 만들어서 생계를 위해서 존재했던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의 개인의 존재 가치, 그래서 개인의 웰빙을 이야기하고 또 개인의 권리를 얘기하는 유목사회는 권리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동과 성인은 동등한 인간이다. 우리는 유목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동과 성인은 동등한 인간이다. 어른과 동등한 인간이다.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된다. 그리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 방정환 선생님이 얘기했던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을 통해서 1959년 유엔 총회는 제네바 선언을 통해서 아동권리 선언을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1989년 11월 20일 날 유엔 총회가 유엔 아동권리 협약 제54조에 합의를 해서 현재는 196개국이 비준하였어요. 우리나라도 비준을 했죠.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2019년도인가요? 19년도에 저도 이제 만나고 있는 그 보건복지부에 그 국장님이 이제 가셔서 그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해요. 5년마다 한 번씩 보고를 하거든요. 보고를 하면은 그 총회 참석한 위원들이 다 질문을 합니다. 왜 이 아동 학대와 관련된 이 금체벌법을 왜 없애지 않는지 이런 질문부터 해서 계속 추궁을 하죠. 우리나라 학생들이 거기 가서 그 사교육 그리고 이제 학습만 강요하는 문화에 대해서 또 유엔의 위원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옹호 활동들도 있었죠.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사회 변화를 통해서 과거는 생계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은 권리가 강조되는 신유목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아동의 권리도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안 바뀌어야 된다?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예전 농경사회처럼 체벌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은 체벌하는 순간 이제 아동학대로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로 이제는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했는데 그 협약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동은 작은 성인이 아닙니다. 서구 유럽에서 19세기 했던 것처럼 작은 성인으로 본 게 아니고 아동 자체로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 아이들도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권리를 가진 주체다. 인정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보호와 자선을 제공받는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권리의 능동적 주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내가 경제적 상황이 좀 어려워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데 그 사람은 나를 생각을 할 때 저 사람은 좀 도와줘야 될 사람이야. 좀 구제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제공받는 나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조금 불편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너희들이 연약하고 어린하고 어리석은 존재고 부족한 존재니까 그냥 제공을 무조건 해줘야 돼 라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어. 넌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마땅해 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 아동의 권리 실현은 개인의 수준에서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서 발달 기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 아이를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사회적인 환경에서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우리 수업에서 초창기에 다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은 여성들의 권익이 많이 또 농경사회에서 벗어나서 여성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권익이 창출되고 또 아이들도 권리가 이제 많이 부각이 되는 만큼 지금 과거의 어떤 관습에 얽매여서 이런 개인의 수준이라든지 사회적 환경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제는. 그래서 사회 환경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는데 과거에는 아이가 잘못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랬죠. 저 아이는 네 집 아이야 이렇게 물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잘못이나 그 아이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그 가정에 있다라고 봤어요. 지금은 사회가 바뀌었어요. 엄마도 일자리를 나가야 돼요. 여성의 권익 상실이 일자리로 나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장관도 이제 여성분들이 장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리천장이 점점 깨지고 있어요. 남녀 평등의 문제가 점점 부각이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현장을 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 아이들이 돌보면 누가 채워줘야 돼요? 돌봄하는 국가에서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환경에서 아이들의 발달 기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돌봄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인 거예요. 유목사회에서의 돌봄은 국가적 과제인 거예요. 저출산의 요인 중에 하나가 돌봄이 있는데 이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절대로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동은 권리의 능동적 주체로 사회적 실현을 강조한다. 이게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비준의 내용입니다. 자, 각국 아동권리협약의 적용을 보시면 좀 재밌게 볼 수 있는데요. 노르웨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동권리협약이 타 법과 다른 법하고 상충할 때 뭐가 상위법이에요? 아동권리협약이. 네. 이게 아동 최우선주의의 원칙이에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그냥 아동 최우선주의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아동 행복 최우선주의의 원칙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는 거죠. 아동 행복이 최우선되기 위해서 다른 법하고 상충하면은 이 아동권리협약이 상위법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굉장한 발전이죠. 스웨덴은요, 아동권리협약을 국내법 안으로 수용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국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에요. 국민적 인식이 부족해요. 2022년도 33주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부족하고 여전히 아동은 미숙하고 무지하며 어른에게 종속된 존재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죠. 그 결과가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예. 안타깝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낳은 아이도 잘 키우기 어려운데 많이 낳으라고만 하는가 말이죠. 예. 농경사회를 사는 것도 아니고 신유목사회에서 낳은 아이도 한 명 키우기가 어려운데 많이 낳으라고만 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두 번째 타임은 또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세 번째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